안녕하십니까, 레핀입니다. 3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7% 상승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을 시작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반납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 이후에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400억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950억을 매수하면서 오늘도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6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20억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는 듯 했는데요. 보합으로 좀 이제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상승에 대한 이유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때문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삼성전자와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한 흐름으로 좀 이러한 모습이 나왔고요. 특별하게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점 라인을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증시가 약세를 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는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스크는 있지만 그나마 코스피가 최근에는 좀 잘 선방을 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정도 매수를 이어갔고요.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매도를 이어오던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1조를 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반도체에 대한 그런 가능성 때문일까요? 좀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에 이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가 이제 1,3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다시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전체에 좀 골고루 들어와 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제 특정한 그런 이 종목 위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745포인트고요. 마찬가지 N자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코스피와 유사하게 좀 흘러가면서 특별하게 코스닥에 대한 그런 강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기술주들의 그런 방향에 따라서 코스닥이 좀 많이 영향을 받고요. 특별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오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가 1.2% 반등을 했고요. 다우가 0.8%, 그 다음에 나스닥이 0.3% 반등하면서 자, 어제도 이제 반등을 하다가 또 마지막에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미국 증시가 큰 하락 이후에 그렇다 할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을 멈추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꽤나 빠르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받쳐진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이런 이 부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채들이 이제는 미국의 재정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는 계속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향후 움직임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환율 시장인데요. 환율이 지금 10.6원 정도 또 올라서 1,455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또 빠르게 급등을 하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좀 누그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번에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원달러가 또 치솟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방 수렴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저항을 맞던 구간이 뚫려버리는 순간 원달러에 대한 환율은 상당히 크게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 해외 환율 자체가 다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에 대한 약세가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미국의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FOMC에서는 동결을 했는데 한국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차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코스피의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코스피 자체도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그런 반도체에 대한 저가 매수로 외국인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계속 매수가 이어질지는 아직은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큰 맥락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몇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크라 외무부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무조건 휴전하기를 동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과 오늘 밤에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이제 영토를 수복하고 협상을 하길 원할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화해서 동의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시간을 이제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최대한 본인의 그런 얻어내려고 하는 유리한 입장을 피력하고 최대한 빠르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를 수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한 이제 내용과 함께 이제 휴전안에 대한 그런 이제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될 건데요. 자, 트럼프도 지금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는 순간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미국의 방산 지원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가 수출이 중단되었던 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곡물이 이제 계속 타격을 받았던 거, 이러한 것들이 풀리면서 이제 전 세계에 대한 에너지와 이 곡물에 대한 물가에 대한 안정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향과 일치하는 가장 큰 이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종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어이 트럼프는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종전을 끝내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관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뭐 등급별로 국가별로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부과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취소가 된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개별 국가별로 이 관세가 매겨질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관세에 대한 부과 기준 자체가 무역 수지 적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그런 무역 수지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활용할지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은 공장을 지어주는 입장에서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자재들과 그 다음에 그런 설비들을 반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수출로 잡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큰 이 우리나라의 흑자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거를 트럼프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협상에 대한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4월 달에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8일이기 때문에 2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빅 이벤트는 FOMC, 미국 FOMC와 내일 이제 일본에 대한 금리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 다음에 PCE 지표. 다음 주는 미국의 PCE 지표와 그 다음에 이런 실업률, 그죠? 실업률과 같은 그런 고용 지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아마 두 개 다 동결을 하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본격적인 상호 관세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연달아 있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지만 쉽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풀려야 됩니다. 그죠? 증시를 올리기 위한 자금이 풀려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은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파산되기 전에 재정 적자를 빠르게 줄이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이 주식으로 쏠릴 수 없게 만들겠죠. 주식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 자금들을 계속 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해서 어떤 지표들이 발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0.5% 수준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히려 또 반등을 하고 있네요. 1% 가까이. 그래서 미국 증시와 지금 유럽 증시가 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반등하고 있죠. 68달러까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4달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금값이 또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44달러. 뭐 매일매일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는 만큼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은 상황이 상당히 좀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과 그런 경기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이 매수와 매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 자체가 지금 경기가 뭔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하고 있는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수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채권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는 4.3%, 0.02%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4.3%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 이상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트럼프는 이것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점을 다지면서 살금살금 또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이 상승이 또 예상될 때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이러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지금 기준금리도 당연히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 고금리가 유지될 거고요. 트럼프의 재정적자 해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이끌어 가든지 전부 다 지금 시한폭탄입니다. 미국 부채도 시한폭탄이고 인플레이션도 시한폭탄이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계속 내리는 것도 이 고환율에 대한 시한폭탄이고요. 계속 지표들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방에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금에 대한 수요로 저렇게 나타나면서 매일매일 국제 금값이 급등을 하면서 치솟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장 분위기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해서 FOMC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금리 정책들을 한번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해서 0.78% 올랐고요. 25,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중간에 좀 눌러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상승 없었고, 시간의 거래는 좀 이제 마지막까지 거래가 붙으면서 26,100원으로 300원 정도까지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간에를 올렸다고 해서 내일도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증시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쌓이면서 피로도가 쌓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많이 오른 그런 테마들 위주로 주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고점을 지금 3만원을 찍고부터 계속해서 줄곧 이제 수급이 빠지면서 좀 이제 아래로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음봉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 들죠, 확실히. 이전보다 음봉에 대한 개수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지금 주가를 찍어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1선은 아래로 또 꺾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잘 지지를 하는 듯 보입니다. 25,000원 정도? 오늘도 이제 24,000원대를 잠깐 갔다가 왔는데, 지지 라인은 형성하고 있지만, 이 지지 라인을 딛고,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확실한 소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있어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상승에 대한 동력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이제 4월 달까지 했을 때 증시에 대한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과라든지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민감 국가 지정이라든지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조금 지연이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주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추가 매수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사실 25,800원대도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사실 저기 아래에서 매수를 해왔던 거지 지금은 비중을 늘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수익이 나신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비중 줄였는데 쭉 올라간다. 그럼 더 좋은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또 한번 비중을 줄이면 되는데요. 만약이라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결국엔 지금에 대한 그런 증시의 상황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공격하는 그런 소스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원전이라는 테마,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테마, LNG 최근에 이제 수주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장밋빛 전망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이제 묘하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이 최근에 저의 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요. 계속 주가가 조금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돈을 태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인내심 있게 원래 우리가 저가 매수를 했듯이 그 구간이 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투자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3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3만 주, 기관 투자자는 18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 진행을 했는데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전날 많은 매도 이후에 특별하게 매수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연기금 투자자가 13만 주 매수했고 나머지 금융 투자 4만 주, 보험, 사모펀드 조금씩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좀 수급 중에서 지속적으로 좀 계속 매수를 한다라는 수급은 사실 보험 조금 매수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계속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이제 30만 주로 조금 증가했고요. 여기 이제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는 3월 31일 우리가 2주 뒤면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근데 하필 이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공격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시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공매도가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크게 흔들어 버리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협력이 뭔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진 않겠지만 뭔가 까다로워지는 이상한 이제 민감 국가 지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거기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도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밀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가를 내릴 만한 충분한 공격 소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그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차장고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54만 주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이 14만 주 진행되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750만 주로 대차장고 형성되었고요. 종목 상세는 추정 물량 대비 당일 물량이 17만 주 플러스로 잡혀서 이제 23.7%로 외국인 보유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좀 많이 줄었는데요. 오늘은 크게 줄지는 않았고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이 다시 언제 시작되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JP모건, 신한증권, 하나투자 이런 이 수급들이 어제 매도를 크게 했고요. 최근 10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JP모건, 그 다음에 신한증권, 골드만삭스 위주로의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 이렇게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것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이슈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일부러 그 좋지 않은 소식만 준비해서 전달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제가 서칭을 해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그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들도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해야 되는, 그죠?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기류들이 제가 계속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계속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인데요. 두산그룹 자초된 사업구조 개편, 기존 골자 그대로 새 기회를 노린다. 분명히 작년에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합병이. 근데 그대로 지금 이제 새 기회를 노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조 개편을 지금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무산된 두산그룹이 계열사를 중심으로 그룹 재편의 새로운 청사진을 가다듬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새로운 청사진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다음에 기존의
지배구조 개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자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박종왕 두산그룹의 회장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두산그룹이 지금 지난해 사업구조 개편이 자초된 이후에 주요 계열사별로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근데 사업 재편의 이 지난해 골자와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빌리티는 자금을 확보해서 원전 르네상스 시기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방침이고, 로보틱스는 지연된 M&A를 진행하면서 밥캣의 시너지 확보를 하겠다. 밥캣과 이는 이제 박 회장이 내놓은 신년사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개편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열어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장 이제 이 자금을 마련을 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또 이 합병에 대한 시도를 또 할지 그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한미 10년 원자력 공동연구에 돌발 악재가 발생했다. 하필 미국의 원자력 기술 산실에서 이제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아이다 호주의 이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 연구에 있어서 이 한국 연구원이 지금 원자력 관련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출 시도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민간 국가 지정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그죠? 이 기관과 관련된 사람이 한국으로 기밀 소프트웨어를 갖고 출국하려다가 미국 정보기관에 이렇게 적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것 때문에 지금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하려다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그런 한국으로 가려다가 걸렸다. 요게 전부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기술 유출의 이유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요것 또한 조금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민간 국가를 해제하기 위해서 좀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이 빠르게 좀 통하기를 조금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사 대리는 지금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국 첨단 협력 악영향은 와전된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감 정보에 대한 그런 잘못 다뤄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4월 15일까지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내용 때문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또 아침에 크게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성공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질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수원이 지금 네덜란드의 원전 수주전도 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지 부총리가 의회에 통지를 했고요. 결국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프랑스 2파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계속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수주전을 포기하고 있죠.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슬로베니아도 포기를 했었고요. 차례대로 지금 한수원이 계속 원전 수주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합의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엄청난 이제 큰 시장이 조금씩 축소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만 본다면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협력이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오케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협력에 대한 그런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정말 두산 애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파트너로서 이제 선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이제 기자재 추가 공급에 대한 계약이 확실하게 좀 나온다면 두산 애너빌리티도 확실하게 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K 원전에 대한 수출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에서 이제 체코 원전을 제외하고 폴란드 원전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 원전이 이제는 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동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좀 노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제 베트남 시장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베트남과 한국의 외교장관이 통화를 해서 원전과 인프라 호혜 협력 추진을 했고요. 베트남이 이제 원전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게도 이제 이 협력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단독으로 뭐 베트남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폴란드에 대한 원전 얘기입니다. 폴란드 원전이 지금 두 번째 원전을 2032년에 착공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32년에 완공이 아니라 착공입니다. 착공. 짓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40년에 1억 이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착공이 2032년이면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검토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계획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퐁투누프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LOI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단기간에 건설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중부에 있는 이 두 개 도시를 유럽 후보지로 선정을 했지만 여기에 코닌시도 포함이 되었죠. 근데 이제 부지 평가를 진행하고 초기 입찰 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지금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원전은 없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제 기대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모양새이죠. 그래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대한 원전이 이제 곧 이 입찰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지금 카자흐스탄이 상당히 크게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1200메가와트 규모 4개, 여기에는 1200메가와트 2개, 그 다음에 과거 발전소 운영 경험을 보유한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부지 여러 곳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프랑스 이렇게 4파전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또 이제 다크호스로 또 한번 수주를 할지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에 있어서는 국내 신규 원전 건설도 이제 2기 정도 진행이 되어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먼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추가 신규 수주가 조금 이제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죠. 기대했던 UAE, 사우디도 좀 최근에 소식이 없고 필리핀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 원전들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를 포기하면서 웨스팅하우스로 지금 이제 주도권에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럼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현실화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이 조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다시 한번 AI에 대한 그런 이제 부각이 되면서 SMR에 대한 그런 수주가 또 언급이 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두 개가 지금 모두 조금 사그라들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한번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서는 분명히 저도 이 리스크에 대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일부 이제 부정적인 견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계속 제가 좋다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지금 전체적인 거시적인 이 경제 이벤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이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